안녕하세요. 스키머 웨스트의 션킴입니다. 그간 잘 지내셨나요? 올해는 영상을 몇 개 올리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꺼내야 되는 시기가 왔네요. 사실 블렌더 관련 영상을 올해 마지막 영상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구독자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만한 따끈따끈한 책을 하나 전달받아가지고 이걸 먼저 소개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바로 지브리 스토리텔링이라는 책인데 몇 달 전에 제가 또 따로 소개시켜 드린 책이 있었죠. 바로 픽사 스토리텔링. 이 픽사 스토리텔링을 냈던 동력 측에서 보내주신 책입니다. 저희가 이제 헐리우드를 중심으로 한 작법서나 픽사 스토리텔링에 관한 책은 은근히 그동안 우리가 많이 접해왔는데 지브리 스토리텔링에 관한 작법서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브리 영화는 대부분 사실 고전적인 그런 스토리텔링을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런 고전적 스토리텔링 구조 때문에 특별함이 없다 싶지만 또 헐리우드의 그런 고전적인 것과 지브리를 생각해보면 확실한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린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작법에 관한 부분만 다루기보다는 다른 고전 플롯을 가진 영화들과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저자인 이누에 작가님과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책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오늘도 어김없이 동력 측에서 이 책 10권을 구독자 나눔용으로 제공해 주겠다고 했으니까 영상 꼼꼼히 보시고 책이 필요하신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제가 10분을 선정해 가지고 책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책 지브리 스토리텔링 이 책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어울릴만한 독자에 관해서 창작자 혹은 작법을 읽고자 하는 그런 독자 아니면은 지브리 팬 이렇게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이 책을 읽기 적당한 사람들이다라고 하셨는데 작가님은 그러면 이 세 가지 부류 중에서 어떤 쪽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영화과 출신에 계속 영화 일을 하고 있고, 네, 현재는 이제 작가로서 여러 회사와 이제 계약을 해서 네, 그 IP 개발이나 아니면 스토리 컨설팅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작자 일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창작을 하다가 예전부터 이제 작법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서 읽기도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스토리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은 음,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프리랜서로 작가 일을 하다 보면은 클라이언트를 설득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 음, 이런 이론적 바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음,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설득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 본인도 창작자인 동시에 작법서 독자이기도 하고 또 지브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예전부터 지브리 팬이 아닌 사람이 있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지브리 작품 중에서 혹시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어떤 작품이실까요? 이게 매번 달라지는데 사실 네, 두 작품이 좀 세 작품 정도가 양강을 다루는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하고 모노노케 음, 히메 그리고 벼랑 위의 포뇨 이렇게 세 개를 제일 좋아합니다. 센가치히로 같은 경우는 뭐 아카데미 같은 거 이미 상을 받을 정도로 대중적으로도 그리고 네, 크리틱으로서도 많이 증명된 거고 네, 모노노케 히메는 저는 지브리 것 중에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예, 저는 이제 내적 갈등보다는 저는 외적으로 큰 이벤트가 있는 걸 더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모노노케 히메를 되게 그쵸. 좋아하고 근데 포뇨는 또 그 두 가지와는 좀 색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네. 포뇨는 어떤 이유 때문에 좋아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아이들을 위한 작품인지 어른들을 위한 작품인지 굉장히 음, 헷갈리더라고요. 음, 그래서 사실 지브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파고들게 된 계기 자체가 된 것은 네. 벼랑 위의 포뇨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음. 대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고, 픽사도 아이들만을 위한 영화는 아니잖아요. 대부분 영화들이. 그렇죠. 저는 그거를 패밀리 영화라고 칭하곤 하는데, 패밀리 음, 영화가 아이들, 아동용 영화하고는 확실히 구분을 해야 되고, 패밀리 영화가 만들기 훨씬 어렵다. 왜냐면은 네, 맞습니다. 아이들과 어른을 둘 다 만족시켜야 되니까. 근데 네. 그런 면에서 그 둘 다 만족시키면서 양쪽 다에게 되게 좋은 평가를 받은 스튜디오가 전 세계에 몇 개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픽사의 전성기, 지브리의 전성기 이런 데 빼고 그렇게까지 많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뭐 요즘에 뭐 신카이 마코토나 약간 이런 분들이 이제 올라와서 그런 레가시를 쌓아가는 느낌이 있긴 한데 작가님이 혹시 찾은 대답 같은 게 있을까요? 지브리는 왜 이러한 좀 그로테스크한 부분도 음, 필터링하지 않고 보여주고 어떻게 보면 네. 애들도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스튜디오 지브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야자키 하야오 본인이 인터넷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본인이 만드는 작품과 사람이 좀 별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음, 우리가 이제 작품을 통해서 접하는 미야자키 하야오는 또 이제 보고 있으면은 이제 마음이 정화되는 그런 음, 녹색의 이미지들 음, 그런 것들을 많이 그리시는데 반해서 사실 미야자키 하야오 인터뷰를 제가 많이 찾아보고 자료 조사하는 동안에 음, 농담삼아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거 자료 찾다 보니까 우울증 걸리겠다라는 음, 이야기를 종종 했을 정도로 음, 사실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아이들이 후에 경험하게 될 이제 좀 현실의 잔인함 이런 거에 음, 대해서 미리 이제 경험을 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의도를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지브리 영화가 이제 일본에 개봉했을 때마다 하나씩 기록을 세우더라고요. 이 장면에서 아이들이 일제히 울음을 터뜨렸다 하는 음, 장면이 꼭 하나씩 있어요. 음, 모노노케 히메는 사실 성인용이니까 배제하더라도 뭐 음. 센과 치히로 행방불명에서 가오나 씨가 추격하는 장면에서 아, 모든 아이들이 막 울음을 터뜨렸다 이런 장면도 있었고 포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가 사실 처음으로 속편을 만들고 싶다라고 말했던 작품인데 네. 지브리에서 이제 그건 안 될 것 같다라고 거절을 했다고 해요. 음, 완곡하게 그 이유가 음, 뭐냐면은 포뇨에서 이제 쓰나미가 몰아닥친 장면이 있는데 네. 이때 아이들이 너무 많이 울었다. 그래서 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고를 해보고 다른 작품을 만들어 보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톤 조절이 사실은 어떨 때 좀 가끔 뜬금없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너무 아동아동한 그런 이미지가 나오다가 갑자기 무서운 장면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지브리 특히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작품의 소위 말해서 킥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다른 점. 작가님은 혹시 이 책을 쓰시면서 지브리 작품들 음. 이외에 좀 참고를 했었던 그런 컨텐츠들 아니면 책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니면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은 책들 이런 게 있으면 혹시 음. 언급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을 보면은 미야자와 겐지에 대한 인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음, 미야자와 겐지에 대해 소개를 드리자면 한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게 은하철도 999의 모티브가 되는 은하철도의 밤이라는 음, 작품을 쓴 일본의 이제 동화 작가입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특유의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사실 처음 정립했던 작가가 미야자와 겐지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이 하나 있는데 음, 미야자와 겐지의 작품 중에 나메고토 산의 곰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미야자와 겐지 전집이 있어서 음, 그쪽에서 이제 충분히 찾아보실 수 있고 음, 특히 모노노케 히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작품이 음, 나메고토의 산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음, 그 모노노케 히메와 이제 나메고토 산의 곰을 같이 이렇게 보면은 좀 많이 재밌다. 음.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단편 같은 경우는 인스피레이션 그냥 영감을 받은 정도 수준인가요? 아니면은 그걸 원작으로 조금 장편으로 발전시킨 수준으로 깊이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인스피레이션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미야자키 하야오 같은 경우에도 큰 이야기 구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오즈의 마법사나 음, 이런 이제 그 장편에 적합한 이야기 매체 구조를 먼저 이렇게 정리해 두고 여기에 음, 본인이 인스피레이션을 받은 이제 단편이나 이런 작품들을 끼워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요. 미야자키의 말을 따온 건데, 한 작품을 50번 보기보다는 작품을 네. 한 번만 보고 나머지 49번은 다른 experience, 다른 경험을 하는 게 더 낫다. 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한 작품을 또 여러 번 봐야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덕력 같은 게 쌓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봤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정도의 디테일과 어떤 한 장면, 한 동작, 대사 하나, 이런 데서 뭔가를 발견하는 그런 소위 말해 우리가 말해 좀 덕후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런 부분은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작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사실 책에 내가 이걸 과연 쓸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한 작품을 굉장히 많이 보는 타입입니다. 지브리 영화 같은 경우에 책을 쓴 것 때문도 있겠지만 네. 사실 틀어놓으면은 대사를 다 따라서 이제 읽을 수도 있을 음, 정도에까지 음, 와버렸어요. 다시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오히려 음, 새로운 작품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는 편이긴 하지만 네. 사실 컨디션이 안 좋거나 뭐 피곤할 때 이럴 때는 음, 이렇게 잘 새로운 걸 접하지 않게 음, 되더라고요. 음,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박찬욱 감독님이 좋았던 네. 작품 있으면 딱 한 번 보고 만다. 음, 왜냐면 내 그 감성의 경험을 해치고 싶지 않아서 음, 음, 다시 보지 않고 있다. 이런 음, 얘기를 하셨을 때 음,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그런 게 있었는데 뭔가를 배우지 않는 반복 감상은 경험의 기회를 줄이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는다. 음, 대신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번 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측만 할 수 있는 음. 거죠.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반복해서 보는 것 자체가 특히 뭐 대가의 작품이나 잘 만들어진 작품을 반복해서 보는 것 자체가 음, 굉장히 좋은 배움의 네, 방법이니까 그게 뭐 말이 되는데 저도 사실은 그 두 가지 마음이 다 들거든요. 이게 너무 좋았던 네, 작품이면 이걸 또 봐야 될까? 아니면은 나의 봐야 되는 리스트, 내가 플레이해야 되는 게임, 이걸 리스트가 너무 많은데, 그 다음 다른 걸로 넘어가야 될까, 이게 고민이 항상 되는데, 저도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두 번을 잘 안 보는 타입이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건 몇 가지 음, 정도는 이제 있긴 하지만, 근데 그게 참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참 고민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너무 세상에 네, 컨텐츠가 넘치기 때문에. 이 책 자체를 미니멀리스트 작법서라는 그런 용어를 내세우면서 네, 작법서의 역할을 하지만 미니멀하게 접근했다. 특히 실용적인 네. 부분 위주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음, 먼저 딱 못 받고 나서 이제 책을 시작하셨는데 음, 그러면은 기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작법서, 뭐 로버트 맥키 작법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작법서에 비해서 어떤 부분들을 특히 좀 덜어내시고 쓰셨길래 미니멀리스트 작법서라고 이렇게 정의하셨나요?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쿠엔틴 타란티노의 뭐 비선형적인 구조 이런 것들을 음, 따라가다 보면은 음, 사실 고전적인 구조만으로는 이야기를 만들기가 좀 난해해진 시대가 왔어요, 현재는. 음,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지브리에 대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고 지브리 음, 책이다 보니까 이제 음, 고전적 플롯을 기반으로 두고 이 안에서 이제 이야기를 좀 전개 나간 게 있죠. 그 인물을 중심으로 상승 플롯이 있거나 아니면 하강 플롯이 있거나 음, 상승했다가 추락하는 플롯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음, 이런 부분들은 사실 많은 작품을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음, 부분이라 생각을 해서 체득할 수 있는 부분들은 덜어내자. 이렇게 해서 음, 좀 덜어냈던 것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고전적 플롯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고 안티 플롯으로 나가는 거는 작품을 망치는 주범이다라고 음, 생각을 해서 우선 이제 음, 작법서를 찾아볼 분들에 대해서는 음. 고전적 플롯을 먼저 딱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자라는 음, 생각을 했던 음. 거고요. 그거를 다 어느 정도 숙지하면은 말씀하신 예,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패턴의 구조들을 다 설명하고 있는 조금 더 두꺼운 좀 맥시멀리스트 작법서로 넘어갈 수 있는 스태핑 스톤, 약간 디딤돌이 될 수 음. 있는 그런 책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군요. 작업을 하면서도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맞아요. 들어서 네. 이제 무한하게 상상을 딱 그렇게 확산시킬 수 있는 거. 음, 음, 그래서 제가 책에서 썼던 부분으로 이제 그 공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음. 상상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재밌거든요. 근데 네. 이거를 체계화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그거를 상상과 발상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셨었죠, 책에서는. 네, 맞습니다. 상상의 단계는 일단 무한히 예, 확장을 하고 발상의 네, 단계로는 이걸 구체화할 수 있는 이제 확실한 그런 네, 방법론과 함께 이제 좁혀가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사실 그쵸, 괴로운 단계가 이제 발상의 단계가 그쵸. 되긴 하겠죠. 제가 책에서 약간 동의를 못했던 부분도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지브리나 이제 제가 꽤 오랫동안 일을 했었던 이제 픽사나 이런 데는 프로덕션 방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좀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일본과 미국이라는 그런 차이점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지브리 특히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미지 보드라는 거를 다 계속 일일이 그려가지고 그걸로 주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지브리 영화, 특히 미야자키 하야오의 영화가 굉장히 큰 강점이 있었다라는 그런 톤의 글이 들어가 있었었는데 제가 이제 프로덕션에 참여했었던 입장 그리고 이제 어떤 부서의 부서장이나 이런 걸 해봤던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내려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감독이 사실 모든 부서의 일의 전문가일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이미지로 그리는 순간 감독의 상상력의 한계에 딱 갇혀버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거를 글로 풀어놨을 때는 각 부서의 전문가들도 이제 서로 이런 장면에 이런 느낌의 아이디어가 들어가면 좋겠다 하면서 서로 말로 이어가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감독이 결정을 하고 말로 결정을 하고 거기서 이제 딱 정리를 해주는 그 역할을 감독이 딱 해주면 이제 다른 부서들이 이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다른 부서의 상상력을 좀 제한한다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이미지 보드라는 것 자체가. 초반에 그걸 너무 세팅을 딱 해버리면은. 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브리가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세대로 스튜디오가 이어지지 않은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어요.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전적으로 동의한다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환경의 차이도 있다고 보는 게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 이제 미국과 일본의 차이도 있지만 네, 같은 맥락에서 사실 지브리가 생각보다 기반이 취약해요. 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인데도 일본에서 굉장히 보기 드물게 정직원 제도를 이제 채용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품이 망하게, 이렇게 한 작품이 실패하게 될 경우에 음, 그 스튜디오의 존속 자체가 이제 위협에 음, 처한다. 음,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미야자키 하야가 좀 시스템을 초인에 의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음,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음,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음, 이미지 보드를 그린다는 거는 음, 결국 그림도 잘 그려야 되고, 음, 그러면서 이제 애니메이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음, 왜냐면 이제 어떤 움직임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음. 이해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스토리텔링도 잘해야 되고, 맞아. 거기에 연출까지 잘해야 돼요. 네, 맞아. 그런데 한편으로는 캐릭터 디자인도 잘할 수 있어야 되고, 음,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에 대한 전 공정을 마스터한 사람이 음, 이제 개입을 해야지만 이제 존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지브리가 채용을 하고 있는 음, 셈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음,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음, 결국 이제 후계자를 양성하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를 좀 만들었다. 이게 첫 번째 이유는 사실 약간 미야자키 하야오 입장에서 변호를 하는 입장이고, 저는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 본인의 경쟁심도 좀 한몫을 했다고 봅니다. 음, 제가 인터뷰를 보면서 가장 섬뜩했던 그 음, 인터뷰 답변 중 하나가 미야자키 하야오에게 이제 어떤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가라는 이제 음, 질문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미야자키 하야오가 진짜 무서운 대답을 했거든요. 음, 저는 이제 지브리 이외의 작품은 보지 않고 음, 그 외의 작품 본 거는 신세기 에반게리온 정도입니다라고 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음, 제가 그 스튜디오 지브리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봤을 때 음,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거든요. 음, 감독님께서 경쟁 상대로 보고 있구나. 지브리 음, 작품들을 본인의 경쟁으로 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음,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음, 이제 다른 감독이 만들어 온 작품을 보고 음, 거기에 이제 본인이 아,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작품을 다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 같은 경우가 그 바다가 들린다가 나왔을 때 미야자키 하야가 이게 너무 본인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자기 음, 버전의 바다가 들린다를 만들겠다고 이제 귀를 기울이면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이분은 이제 회사 안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음. 들었었어요. 네.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신세계 에반게리온의 감독도 나가서 네. 만든 거고, 네. 호소다 마모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재능 있는 감독인데 사실은 지브리에서 일하다 네. 나가서 따로 자기 차려가지고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 왔잖아요, 지금까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너무 이제 너무 음, 천재였고 본인이 하던 그 비전이 너무 뚜렷하다 보니까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배타적인 음. 태도를 가지는 것도 이해는 되긴 한데 네. 그걸 그렇게 하면서도 참 또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하게 먹히는 감성도 어느 정도는 유지를 했다는 게 참 되게 특이한 것 같긴 해요. 천재들이 사실 그거를 잡기가 쉽지 않긴 한데. 미야자키 하야오 본인에게도 이중적인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미야자키 하야오도 후계자 양성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네. 심지어 이제 학원 같은 걸 만들어서 애니메이터 음, 양성을 했었어요. 음, 그때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 본인의 표현에 따르자면은 나 같은 사람이 10년에 한 번은 나오겠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음, 문제는 10년 동안 이제 양성하는데 실패했거나 아니면 음, 결국 이제 혼도 요시후미 귀를 기울이면 감독처럼 음, 결국 미야자키 하야오를 따라잡을 수 있을 만한 감독이 나왔음에도 음, 이제 그 업무량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음, 요절을 하신 경우도 있죠. 음, 또 되게 재밌던 것 중 하나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발견했던 건데, 그 미야자키 하야오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많이 촬영되고 있잖아요. 그 네, 제작을 하는 도중에도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를 촬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음, 그때 이제 어떤 다큐멘터리 감독이 좀 초짜였나 봐요. 아니면 음, 경험이 미숙했거나.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일반적인 다큐멘터리 촬영자들이라면 하지 않을 실수를 많이 범했어요. 음, 예를 들어서 그 감독이 지금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인데 음,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음. 지금 감정이 어떠세요? 하면서 이렇게 계속 아, 물어보고 네, 막 이런 이제 좀 초보적인 실수를 음, 많이 했는데, 음, 이때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가 한번 혼을 낸 거예요. 음, 다큐멘터리를 찍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음, 음, 그 너무 배려가 없다. 이런 식으로 혼을 음, 냈더니 음, 그 다큐멘터리 이제 촬영자가 음, 이제 약간 넋이 나가서 안 하겠다, 포기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음, 했다고 해요. 음, 그때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가 쓴 편지가 있었는데, 네,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싫다 했으면은 음, 카메라를 30cm 정도 더 가져와야지. 음,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냐. 그래서 이렇게 음, 훈계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고, 음, 그게 다큐멘터리에 그대로 실렸더라고요. 본인도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걸 추구를 하고 이렇게 목소리를 음, 내고 있으면은 너희들이 음, 와서 반기를 들어라. 음, 반기를 들면은 나를 그러니까 일깨워줘라 하는 것 같은데, 음. 결국에 이제 뭐 부러지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가버리게 되는 원인이 거기 있지 않을까. 하야오 감독님은 작품으로 얘기할 때 가장 클리어하게 얘기하는 것 같네요.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평상시 생활에서는 그분의 의중을 다 예. 알아듣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렇게 해야 되지를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은 작품으로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사실 예. 뭐 스튜디오 시스템을 뭐 갖춰라 후배를 양성해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엔 또 안 맞는 인물일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면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이제 스튜디오 지브리는 허물어져 갈 것이고, 음, 그리고 이 시스템에 반기를 들어서 이제 너희들만의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갔으면 음, 좋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긴 작품이 음,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니었나 그런 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떠한 사조, 어떠한 스타일의 스토리텔링 기법 등을 이야기하려면은 한두 편 성공한 작품으로는 이론화하기에는 데이터 양이 너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브리와 같이 지난 30여 년간 수십 개의 작품을 그래도 꾸준한 방향성을 가지고 만들어 온 곳은 이제 그 스튜디오 특유의 스토리텔링 기법을 논해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님의 마무리 멘트처럼 지브리는 언젠가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거목과 함께 서서히 우리 시야에서 멀어질지 모르겠지만 그와 지브리라는 스튜디오가 남긴 유산은 현재 컨텐츠 업계에서 일선에서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컨텐츠 업계에 뛰어들 수많은 어린 친구들에게 영향을 끼쳐왔다고 생각하고 제2, 제3의 미야자키 하야오가 어디선가 튀어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영향을 받아왔던 거장의 스토리텔링, 철학, 기법 등을 한번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이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드네요. 그리고 게임 업계로 넘어온 지도 어느덧 1년 2개월이 넘었고 그 경험에 대해서도 12월에 잘하면 한 번 정도 제가 라이브를 진행할 수도 있으니까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은 라이브를 빼놓지 않고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스키먼 웨스트의 션킴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